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지연. 강원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은 말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고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말은 글에 기초한다. 저자는 두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직접 배웠다. 또 두 대통령이 어떻게 말과 글을 통해 다수의 마음을 모으고 난국을 돌파해 갔는지 현장에서 체득하고 조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다듬어 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러서 앉혀놓고 토론하듯 가르쳤다. 연습문을 쓰는 일은 단지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연설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총칼로 집권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집권한 대통령들 밑에서 말과 글을 배웠다. 며 두 대통령과 함께해서 행복한 8년이었다고 저자는 해고한다. 이 책은 이런 배움의 결과물이다. 청와대 시절 외에도 대우 김우중 전 회장과 효성 조성래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던 때에 스피치라이터로 일했고, 대우 정권, KG그룹 등에서 주로 글 쓰는 일로 20여 년 동안 밥 먹고 살았다.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금은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의 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2000년 6월 13일 TV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을 출발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아내에게 무심코 한마디 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어떤 사람들이 쓰나? 나도 저런 연설문 쓸 수 있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도원 연설 담당 비서관이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고 비서관은 우선 연락받은 것 자체를 보안으로 하라고 주의를 줬다. 메일로 보내는 내용을 참고하여 강복절 경축사를 써서 보내란다. 메일에는 그의 강복절 경축사 기조가 적혀 있었다. 일종의 작성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었다. 철동 보안 속에 몰래 숨어 경축사를 써서 보냈다. 얼마 후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당시 나는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청와대로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광화문에서 내렸다. 물어 청와대를 찾아갔다. 몸은 튼튼해요? 청와대 박선수 공보기획비서관이 물었다. 글을 쓰겠다고 온 사람에게 몸은 왜 묻는지 의아했다. 출근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았다.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일은 노가다였다.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몸만 튼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삶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글과의 인연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구 씨, 글 좀 쓰나요? 대우정권 홍보실 상사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때 갓 입사한 신입사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 후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꿨다. 나는 원래 글 쓰기 잼병이다. 거저 서툰 정도가 아니다. 글 쓰는 게 두려웠다. 초, 중, 고를 그렇게 다녔다. 대학 때는 시험 답안 쓸 때 말고는 글을 써본 기억이 없다. 글은 내가 꿈만 야무져서 기자가 되려고 했다.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다. 미련을 갖고 홍보실을 지원했다. 신문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입사한 그 해는 대우정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20주년 사사를 만드는 일에 내게 주어졌다. 60 중반의 퇴역 언론인 작가를 보좌하는 게 내 임무였다. 자료를 챙겨주고 수발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다른 회사 사사를 베껴 보낸다는 걸 발견했다.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가서 따지고 계약금을 돌려받아 오란다. 한상코 부인하는 걸 증거를 들이대 계약금 절반을 받아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간이 없으니 나보고 쓰란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말이 되는가? 기한 내에만 쓰면 된단다. 쓰라니 썼다.
개발 썼다. 금방그럴싸하게 만들었다. 고급 장증에 컬러 사진을 잔뜩 넣었다. 글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잘 만들었단다. 나는 그 순간 글 잘 쓰는 사람이 됐다. 20년 사설을 단숨에 써내려간 글쟁이가 되고 만 것이다. 대우 정권의 글쟁이가 된 후 사보와 사내 방송 일을 했다. 일은 하다 보면 늘게 되는 법. 글 쓰는 게 두렵지 않게 될 무렵 대우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됐다. 나는 회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김우중 회장의 연설문 작성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 연설비서관실에 합류하게 됐다. 그 후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02년 겨울 뜨거웠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당선자와 만났다. 지금의 외교부 청사에 꾸려진 인수위원회 당선자 방에서였다. 아침 이른 시간 당선자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웃으며 한마디만 했다. 글로 보여줄 거죠? 글쓰기와 관련하여 내 인생에 던져진 세 번째 질문이었다. 그 후로 그의 임기 5년, 아니 내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시작됐다. 비서실로 내려온 폭탄, 글쓰기가 들어온 이유. 야구 선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공을 칠 수 없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도 딱 하나다. 욕심 때문이다. 잘 쓰려는 욕심이 글쓰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문풀가였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욕심을 안 부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글에 가난한 욕심이 대단했다. 두 분 모두 이 정도면 됐다가 없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만 해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연설비서관은 물론 그 위 직급인 공보수석조차 연설에 관해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모든 소통은 필문, 필답, 연설문을 출력해서 대통령 부속실에 올려주면 그 종이에 대통령이 직접 수정해 주었다. 김 대통령은 그 바쁜 와중에도 연설문만은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깨알 같은 것으로 고쳐서 되돌려 주었다. 한자도 고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연설문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다. 혹여 수정한 내용을 연설비서관실에서 알아보지 못할까봐 다음 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하설표를 표시하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자신이 고친 것을 재수정할 때는 하이터 수정액을 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글과 한자가 뒤섞여 있는 데다 한자를 약자로 흘러쓰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는 데 애를 먹곤 했다. 대통령의 수정 정도에 따라 연설비서관실 나름의 등급도 매겼다. 단어 몇 자 고쳐서 내려오면 만점 수준, 한 단락을 긋고 좌우 여백에 다시 쓰면 그것 또한 매우 양호. 한쪽 전체에 가위표를 치고 뒷장에 다시 쓰면 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녹음 테이프가 내려오는 경우다. 대통령이 고치고를 했지만 어찌 손을 댈 수가 없을 때는 직접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내려보낸다. 이것을 우리는 폭탄이라고 불렀다.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은 폭탄이 터졌고 연설비서관실 구성은 모두 폭탄 하나 정도 맞는 아픔을 겪었다. 대통령은 폭탄을 녹음하기 전에 부속실에 물어봤다. 이 연설 몇 분짜리지요? 녹음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1000마디 육성은 연설 제목이다. 이것은 국군의 날 연설물입니다. 놀랍게도 녹음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다. 연설 시간에 꼭 맞는 분량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대통령의 육성을 실연문, 대통령이 연설 현장에서 직접 읽는 것으로 글씨 크기를 크게 하여 출력 행도로 다시 옮겨 작성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을 들고 가서 연설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비서관실에서 감당할 만큼만 일을 맡겠다.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다. 연설비서관실에서 보고한 초안이 아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시간이 없어 도저히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쓰게 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한번 보고한 초안을 연설비서관실에서 다시 쓰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쓴 초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가 다시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다. 연설에 대한 열의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연초부터 1년 동안의 연설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신년 연설부터 시작해 3.1절, 4.19, 5.18 현충일 강복절로 이어지는 주요 계기마다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미리부터 고민했다. 하지만 연설문은 연설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고치고 또 고치고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더한다. 강복절 경축사와 국회 연설물이 특히 그랬다. 2005년 2월 국회 연설 하루 전날 밤 10시쯤 대통령이 찾았다. 관저,
대통령이 하루 일과 후에 머무는 집 같은 공간,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일이나 아침 이른 시간, 늦은 밤, 혹은 아침 저녁 식사를 겸해 거의 매일 회의를 했다로 올라갔다. 캄캄한 복도 저쪽에서 대통령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은 연습물을 전면 수정해야겠다며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낸다. 1시간 가까이 구술이 이어졌다. 대통령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문한 내용으로 다시 쓰면 국회 연설 시간에 맞출 수 없다. 머릿속은 이미 자포자기 공황 상태. 사무실로 들어가 쓰기 시작했다. 죽을 뚱 살뚱 허드대고 있는데 새벽 3시 30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까지 됐나요? 3분의 2쯤 됐습니다. 내게 보내세요. 마무리는 내가 할게요. 수고했고 고마 주무세요. 대통령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잠들지 못한 것이다. 이었고 새벽 5시 30분. 아 이제 다 했네. 나도 눈 좀 붙일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해주게. 몇 시간 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연습물에 관한 지치지 않았다. 끊임없이 더 나은 연설을 하기 위해 고민했고 대충 양보하는 법이 없었다. 앞서 욕심이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글에 관한 대통령들의 욕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떻게 쓰느냐와 무엇을 쓰느냐의 차이다. 어떻게 쓰느냐,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다. 그러나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글의 중심은 내용이다. 대통령의 욕심은 바로 무엇을 쓸 것인가의 고민이다. 그것이 곧 국민에게 밝히는 자신의 생각이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쓰기에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전자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명문을 쓸까 하는 고민인 것이다. 이런 고민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담감만 키울 뿐이다. 노래방 가서 빼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가수인 줄 착각하는 경우이다.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떤가? 열심히 부르는 모습만으로 멋있지 않은가? 글의 감동은 기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애초부터 글쟁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쓰고 싶은 내용에 진심을 담아 쓰면 된다. 맞춤법만 맞게 쓸 수 있거든 거침없이 써내려가자. 우리는 시인도 소설가도 아니지 않은가? 관저 식탁에서의 2시간 강의.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 2003년 3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4월에 있을 임시국회 국정연설문 준비를 위해 담당자를 찾았다. 노 대통령은 늘 직접 쓸 사람을 보자고 했다. 윤태영 연설비서관과 함께 간주로 올라갔다. 대통령과 독대하다시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먹다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전 대통령은 비서실장 혹은 공보수석과 얘기하고 거짓인 내용을 비서실장이 수석에게, 수석은 비서관에게,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줄줄이 내려보내며 그 내용을 들은 행정관이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물론 김 대통령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각하라는 호칭을 없애고 모든 관공서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심지어 희호를 쓰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재임 중에 유일하게 쓴 것이 국정원 원문인 정보는 국력이다 이다. 탈권주의는 연설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김원정, 강태환이 2004년 발표한 논문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권력 행사를 시사하는 언어를 구사한 비율이 박정희 49.6%, 전두환 34.0%, 노태우 13.2%, 김영삼 6.4%, 김대중 3.9%, 노무현 0.9%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천성적으로 맞지 않았다. 나아가 권위주의의 탑발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했다. 앞으로 자네와 연습물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당신 고생 좀 하겠네. 연습물에 관한 한 내가 눈이 좀 높거든. 식사까지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연습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특강이 이어졌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다. 이후에도 연습물 관련 회의 도중에 간간히 글쓰기에 관한 지침을 줬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2. 자신 없고 힘이 빠지는 말투는 신뢰. 같다는 표현은 상각에. 3. 부족한 제가와 같이 행식적이고 과도한 겸랑도 예의가 아니네. 4.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6. 쉽고 친근하게 쓰게.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8.
연습문에는 뭐뭐 등이란 표현을 쓰지 말게. 연습의 힘을 떨어뜨리네. 9.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한 킴 목사의 연설처럼.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증성을 해칠 수 있네. 12.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그리게. 13. 일반론은 신뢰.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14. 치켜 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치켜 세우게 돈 드는 거 아니네. 15.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네. 17.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네.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19.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20. 중언부언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네.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 되네.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사람들은 뒤를 잘 안 보네.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25. 한 문장 안에서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헷갈리네. 26. 나열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변, 대선 자금 수사. 나열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27.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엉진내 있게 몰아주게. 이곳저곳에 출몰하지 않도록. 28.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네. 영토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치아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29.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30. 예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31.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32.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글쓰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지금 봐도 놀라울 따름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연습물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얘는 쉽게 들었다. 미문은 경계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폐극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되풀이해서 전달했다. 청중들이 실정을 낼 만큼 반복했다. 그래야 비로소 청중들이 김대중 연설로 인식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잘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 있었다.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공부였고 해난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설문은 진실해야 했다. 말의 유희나 문장의 기구에 빠지면 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의지가 없어지고 만다. 나는 내 연설문을 역사에 남긴다는 생각으로 썼다. 그래서 널 진지했다. 김대중 자서전 3일. 노무현 대통령 언젠가 글쓰기를 음식에 비유해서 얘기한 적도 있다. 1. 요리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 너무 욕심 부릴 안 되겠지만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2.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 싱싱하고 색다르고 풍성할수록 좋지. 글쓰기도 재료가 좋아야 해. 3. 먹지도 않는 음식에 상만 채우지 않도록 군더더기는 다 빼도록 하게. 4. 글의 시작은 에피타이저, 글의 끝은 디저트에 해당하지. 이게 중요해. 5. 핵심 요리는 앞에 나와야 해. 두 가지식으로 써야 한단 말이지. 다른 요리로 미리 배를 불려놓으면 정작 메인 요리는 맛있게 못 먹는 법이거든. 6. 메인 요리는 일품 요리가 되어야 해. 된장국이면 된장국, 삼계탕이면 삼계탕, 한정식같이 이것저것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써야지. 7.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하잖아. 과다한 수식이나 회낙적 표현은 피하는 게 좋지. 8. 음식 서빙에도 순서가 있다네. 글도 오락부락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돼. 다 순서가 있지. 9. 음식 먹으러 갈 때 식당 분위기 파악이 필수이듯이 그 글의 대상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해. 사람들이 일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10.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이 있듯 글마다 다른 전개 방식이 있는 법이지. 11. 요리사가 장식이나 기계로 승부하려고 하면 곤란하네. 글도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승부해야 해. 12. 간이 맞는지 보는 게 글로 치면 태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 13.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지 않나. 글도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해. 이날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나. 실제로 대통령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글을 요구했다.
또한 스스로 그런 글을 써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 당선 후보 당시 연설문을 도맡아시피 했던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의 책 박정희의 나라, 김대중의 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에서 이렇게 수레한다. 노 후보 캠프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노 후보 자신의 글에 대한 안목과 인식이 깊은 데다 어느 곳 경우에도 똑같은 문장의 반복이나 수사적 표현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 이후 100여 편이 넘는 각종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 해냈지만 원문이 수정 없이 통과된 적은 매일 경제신문이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에서 행한 연설문 딱 한 번이었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다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겠다고. 대통령은 깐깐한 선생님처럼 임기 5년 동안 연설 비서관에서 쓴 초안에 대해 단번에 오카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과 축구 경기 한판 생각의 숙성 시간을 가져라. 두 대통령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며 늘 생각을 했다. 멀리 보고 깊이 생각했다. 그게 맞는지, 맞는다면 왜 그런지 따져보고 통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 했다. 한쪽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 여러 입장을 함께 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사랑과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컸다. 그런 결과일까? 어떤 주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늘 할 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이 있었다. 2006년 신년 연설 준비회의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막힘이 없었다. 참모들이 내심 감탄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내가 자네들보다 머리가 좋을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닐세. 나는 자네들보다 10배는 더 생각을 많이 할 걸세. 어느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 메모를 하네. 잠자리에서 생각난 것은 잊어버릴까봐 그러네. 실제로 그랬다. 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도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잠시 대화가 끊기는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곧이어 쏟아지는 대통령의 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 진단에서부터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안을 전후 좌우로 헤집으며 의견을 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의견이 있는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중시했다. 생각과 관련한 세 가지의 세분 원칙도 있었다.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세 번 생각한다는 것이다. 첫째, 이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한다. 둘째, 나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셋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한다. 다음으로 상대가 있는 경우다. 그때도 세 번 정도 생각을 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 어떤 입장일까? 세 번째, 이 두 가지 생각을 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 세 번 이상 본인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면 인사를 고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한정 전 부속실장은 김 대통령은 심각한 보고 도중에도 골똘히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어떤 장관은 보고를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 대통령의 의중을 묻기도 했다. 한 번은 어느 장관의 보고를 열심히 마치는데 대통령이 별 말씀 없이 잘 가라는 인사를 대충하고 다시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나중에 대통령께 여쭤보니 보고서 내용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 대목에 눈길이 가서 생각에 잠겼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동안 읽고 듣고 겪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 독서법은 화초를 가꾸거나 동물을 관찰하면서 최화된 것이라고 한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잘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두 대통령의 글쓰기 힘 역시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정보는 널려있다. 따라서 글감은 많다. 구슬을 깨는 실이 필요하다. 그 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생각이다. 생각이 글쓰기의 기본이다. 두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생각이 변화하는 주기다. 김 대통령은 여간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한번 정립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생각에 관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생각을 전환시킨다. 그렇다면 어느 분의 연설문을 쓰는 것이 쉬울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설문을 쓰는 건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황에서 관역에 화살을 맞히는 것과 같다. 그 시기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관역은 정지해 있지 않다. 계속 움직인다. 그것도 빠르게 움직인다. 거리를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자신이 써야 할 글이 정해지면 그 글의 주제에 관한 당분간은 흠뻑 빠져 있어야 한다. 이처럼 빠져있는 기간이 길수록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단번에 일피희지하는 사람도 있다.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천재는 많지 않다. 와인이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숙성기간이 필요하던 이 글도 생각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단박에 써내려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이 안 나면 머리 어디쯤인가 잠시 내버려둬도 좋다. 컴퓨터를 끄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며칠씩 묵혀두고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떠오른다. 언제일지 모르고 어느 장소일지도 모른다. 혼자 걷다가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또는 화장실에서 떠오를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된다. 2003년 4월 국회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취임 후 첫 번째로 맞는 큰 연설이었어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준비에 심의를 기울였다. 일요일인 그날도 관제에서 7시간 가까운 회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갑자기 축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축구를 할 만큼 관저 마당이 넓지는 않지만 우리는 30분 정도 대통령과 공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은 잠시 쓰는 것을 멈추고 생각의 숙성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